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는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서방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자체적인 창의성과 혁신을 결합하여 싸워볼 만한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제재, 서방의 무기,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연합하여 우크라이나가 힘의 우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지에 대해서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기회를 엿보며 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조용히 사들이며 이익을 챙기고 모스크바가 버틸 수 있게 돕고 정상회담에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제한 없는 우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은 그렇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중국이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소식의 주요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심에는 시베리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옛 영토, 즉 청나라가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빼앗긴 외만주, 광대한 영토를 되찾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이징은 이 시기를 아직도 치욕의 세기라고 쓰라리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가 아니며 실제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언젠가 중국 탱크가 아무르강을 건널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렛대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에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 무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만주에 대한 영토 불만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며 베이징은 단순한 인터넷 논쟁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건드려 왔습니다. 2023년 2월 중국 자연자원부는 러시아 국경을 따라 있는 8곳의 지명에 대해 러시아어 명칭과 함께 옛 중국식 명칭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본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하이셰네이로 표기되고 사할린 섬은 쿠이어다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타노보이 산맥은 외흥 알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한 외국 정부가 지도 제작자들에게 사라진 제국의 이름으로 이 도시들을 표기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긴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초 중국은 이미 이 지역의 여러 지명들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중국의 새로운 표준 지도는 볼쇼이 우수리스키 섬 전체를 중국 영토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2008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그 섬의 지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하여 대략 중간을 나누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 합의를 위해 영토 일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베이징의 공식 지도에는 조용히 그 합의가 지워지고 전체가 중국의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지도는 인도가 주장하는 분쟁 지역과 남중국해의 거의 전부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만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유축하며 국경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더 냉소적인 분석가들은 이것이 러시아와 그 외 모든 이웃 국가들에게 중국이 자신들의 제국적 영토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조용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측은 바로 그 섬의 공동 개발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만 보면 러시아가 그 섬의 절반을 소유하고 권리를 주장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보통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중국과 접한 지역들은 인구가 겨우 800만 명에 불과하고 러시아의 인구 중심지나 행정 중심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중국이 러시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재빨리 들어와서 그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공을 시사하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비밀리에 되찾으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일부는 원래 중국 영토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약해진 러시아는 이를 차지하기 적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시베리아를 군사적으로 정복하려는 시도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일입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경도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실제로 잃어버린 극동지역인 외만주에는 그 상상 속 이야기에서 가정하는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조차 없습니다. 그런 자원들은 더 북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훨씬 조용합니다.
이 일은 이미 진행 중이라 모스크바가 막기 어렵고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급동을 침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급동지역 통제를 점차 넘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도 상단, 러시아의 전체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극해 항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항로가 노르웨이 인근의 바렌츠해에서 베링해역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 역사는 이곳이 얼어붙어 쓸모없고 하얀 공백이었습니다. 북극 얼음이 줄면서 이 항로는 전략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통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유럽 북부로 러시아 북극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긴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를 40%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한 컨테이너선이 중국 동부의 한 항구에서 영국까지 20일 만에 항해를 마쳤습니다. 같은 항로를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면 보통 40일이 걸리고 희망봉을 돌아가면 약 50일이 걸립니다. 운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연료, 비용, 탄소 배출량도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에는 인구도, 자원도, 지정학적 이익도 없는 영토 한 조각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북극 항로는 거의 전 구간이 러시아가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을 통과합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는 세계 주요 신항로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문을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목표치와 실제 달성 수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푸틴은 2024년에 북극해 항로를 따라 8천만 톤의 화물이 운송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전 계획 문서들은 9천만 톤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로를 운영하는 국영기업 로사톰은 실제로 그 해에 운송된 화물이 3,800만 톤에 조금 못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기록적인 수치였고 전년도보다 약 150만 톤이 더 많았지만 공식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만 봐도 러시아가 자국 북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항로를 국가 예산의 블랙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삼키고 거의 아무런 보답도 주지 않는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더 나쁜 것은 러시아가 이 항로의 필수적인 쇄빙선 건조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북극 항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항로는 자동 운영되지 않으며 배를 대양 횡단 항해에 내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반대편까지 갈 거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박들이 얼음을 헤치고 나아가려면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쇄빙선은 다른 선박을 위해 얼음을 깨며 길을 만듭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쇄빙선 함대를 보유하며 약 40척의 극지방 선박 중 8척이 원자력으로 운항합니다. 그것은 소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십 년 동안 그 나라가 쌓아온 진정한 이점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 22,220 선박들, 이 나르크티카, 시비르, 우랄, 그리고 야쿠티아입니다. 이 배들은 취역 당시 세계 최대 쇄빙선이었지만 러시아가 그 이점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소 13척의 원자력 선박과 총 17척의 쇄빙선을 항상 운용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최소 5척의 선박이 추가로 완성되어야 하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연시키는 동일한 메커니즘이 이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들어가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영상을 올리니 전 세계 지정학의 중요한 순간들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쇄빙선 이야기로 돌아가서 러시아 차세대 쇄빙선 야망의 기함인 리더급 로시아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쇄빙선은 프로젝트 2220 쇄빙선보다 대략 2배나 강력하게 설계된 괴물로 4m가 넘는 두꺼운 얼음을 50m 폭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는 2020년에 극동의 지베즈다 조선소에서 시작됐지만 2026년 초 기준으로 선박의 일부만 완성되었고 임도 시점도 이미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첫째, 선체 주요 부품은 원래 도네츠크 크라마토르스크 공장에서 제작될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원자로용 대체 해치 커버는 그것을 운반하던 러시아 화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하면서 바다에서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시아호만 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원자력 쇄빙선인 추코트카호는 2024년 말에 성대한 행사와 함께 진수되었지만 약 70%만 완성된 상태로 남아있었고 당초 2026년이었던 완공 예정일도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더 작은 선박들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러시아 국영 항만 운영사는 건설 지연, 외국 부품 부족, 그리고 제재를 이유로
2억 달러 규모 신규 보조 쇄빙선 2척에 대한 계약을 단순히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선박들은 그 종류로는 러시아 최초로 1.5m 두께의 단단한 얼음을 깰 수 있는 선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기존 함대를 유지 보수하면서 훨씬 더 무리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북극을 이용하기 위해 더 이상 러시아 쇄빙선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초 중국은 2.5m 두께의 얼음을 뚫을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의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이 쇄빙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세계 최대 조선사 중 하나인 중국 국영조선공사 산하에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역량을 구축 중이며 이는 프로젝트의 정점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여름 초 중국은 알래스카 근처에 5척의 쇄빙 연구선을 배치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그 선단을 이끈 것은 쉐룽 2호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가장 강력한 쇄빙선임선입니다. 쉐룽 2호는 7월에 상하이를 출발해 베링 해협을 통과했고 시즌 내내 알래스카와 러시아 북극 해안에 가까운 추코치해와 보퍼트해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캐나다 모두 이를 추적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같은 배가 중국 쇄빙선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의 주요 북극 도시인 무르만스크에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러시아와 중국은 처음으로 북극 합동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두 척의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두 척의 러시아 국경 경비함이 함께 베링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이 함대는 태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래스카가 보이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합동 순찰이 협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북극 강국으로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은 신참자로 얻을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오늘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내일 러시아와 함께든 아니든 북극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장비를 쌓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이를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서 서로 다른 것을 원합니다. 러시아는 북극을 안보구역, 주권과 방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극을 경제적 기회, 무역로, 자원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점 더 우려하고 있으며 만약 이해관계가 갈라질 경우 약한 쪽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신중히 선택한 표현이 되레 모스크바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2018년 중국은 자신을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 선언하며 북극 실크로드 비전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이 표현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러시아의 북극 이사회 특사는 공개적으로 그 표현을 거부했고 대신 중국이 북극 국가가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러시아 입장이었습니다. 2026년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막히면서 모스크바는 한때 거리를 두려했던 바로 그 중국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했던 준북극 국가가 이제는 러시아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극이 전략적 약점이라면 에너지는 재정적인 약점이고 여기서의 불균형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유럽이 침공 후 러시아산 가스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즉시 새 구매자를 찾아야 했고 실제로 큰 구매자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과 협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중국은 매우 강경하게 협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입니다.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이 잃어버린 유럽 가스 시장을 대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서시베리아의 가스전을 통해 몽골을 거쳐 중국 북부로 연간 최대 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운반하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절실히 원함에도 베이징은 수년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 중국은 러시아에 대폭 보조금이 지원된 국내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했고 파이프라인의 계획된 용량 중 극히 일부만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중국은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적은 양만 사기 원했고 러시아는 이 거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크렘린 대변인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상업적인 세부 사항은 비공개로 남을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협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언어입니다. 2026년에 수년간의 협상 끝에 두 나라는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해 또 다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에는 여전히 다른 세부 사항들이 조율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미얀마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사들이고 있으며 카타르에서 호주, 미국에 이르기까지 공급받는 액화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단일 수입국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중국은 자체 생산이나 다른 공급업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가스를 보낼 다른 곳이 없고 사실상 중국이 유일한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즐의 세 번째 조각은 앞서 언급한 영토 분쟁 관련 항구입니다. 2023년 5월 중국 세관당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 국내 무역의 환적 거점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중국 지도에서 공식적으로 하이신 웨이로 표기됩니다. 이곳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이자 러시아 제국이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상품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수출될 수 있고 국내 중국 화물로 취급되어 남쪽에 있는 중국 항구까지 먼 거리를 운송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주권 영토가 조용히 중국 국내 경제의 물류 체계에 편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고도의 전략적 상호 신뢰의 신호라고까지 칭송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전략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러시아 동부를 자신의 경제권으로 천천히 인내심 있게 완전히 평화적으로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선마다, 파이프라인마다, 항구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가 지난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극동 지역은 인구의 약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와 따뜻함을 찾아 모스크바와 유럽, 러시아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광활한 땅에 평방 킬로미터당 약 1명만 거주합니다. 한편 강 건너편에는 중국 동북지방에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하바롭스크 주재 중국 총영사는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의 외국인 투자 중 90% 이상 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극동 지역은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53개의 중국 기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극적인 주장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주장들은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의 것으로 전해진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사실상 전시 동맹국들에게 영토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가 극동 개발에 실패해 이 지역이 외부 통제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렘린은 국가 영토의 최대 40%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우랄산맥 사이에 최대 200만 명의 중국 시민이 거주하며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자 면제와 특별 경제구역으로 인구, 경제 합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극동 지역 투자가 2026년까지 1조 루블, 즉 약 137억 176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오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존재도 언급됐습니다. 200만 명의 중국인 정착민이라는 수치는 다소 희귀한 통계이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3만 명의 중국인 거주자가 집계되었고 2021년 인구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만의 동포위원회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훨씬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독립 러시아 칼럼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또는 그 주변에 200만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으며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교역 규모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함에 따라 그 수가 300만 명까지 늘어났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없어도 이 이야기는 계속 퍼집니다. 과장된 숫자와 선전을 빼도 검증 가능한 핵심은 남아있고 이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겐 여전히 나쁜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유지할 수 없는 북극 항로를 가지고 있고 조선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으로 자신을 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며 자체 선박을 북극 항로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글로벌 지정학에서 대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침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지한 분석가들은 중국이 전차를 몰고 들어올 거라고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오늘만을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값비싼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는 지금 당장 거래가 필요한 파트너와 기다릴 수 있는 파트너 사이에서 인내심 자체가 일종의 정복이 됩니다. 중국은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공표할 여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SP는
중국이 분쟁 지역에서 외국 영유권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27개 군사기지를 건설하자 그곳의 모든 나라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의 국내 해운 노선의 일부가 되고 막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그 해운 노선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심지어 러시아 기업들이 같은 기회를 갖는 것조차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정치라는 공통 기반에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매우 빠르게 전 세계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전 세계 지정학 관련 소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